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13일 네, 부동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여전히 부동산 카페 강경호 소장님 함께 하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 칙칙하다고 그래서 욕 먹었어요. 어깨춤을 추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소장님 준비해 주셨는데,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네.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인 머리 아픈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속상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난 제3자라서 재밌나 보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지 말라고 항의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좀 진중하게? 너무 엄숙 근엄 진지하면 안 되겠지만 네. 좀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당사자들이 심각한 이야기. 네. 동탄 이신도시에 관련된 이야기. 동탄 이신도시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무튼 아니에요? 경기 남부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여러 채를 갭투자, 소위 말하는 높은 전세를 끼고 자기 자본 얼마 안 들이고 이렇게 소유하는 형태로 투자하신 분이 네. 뭐 굉장히 많은 집들을 경매를 통해서 날리고 있다. 이제 이런 게 기사화되면서 좀 막 커뮤니티에 그 기사만 엄청나게 올라와요. 카페 안에 계속 올라오고 뉴스에도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댓글들 많이 달리고 좀 이슈가 된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슈가 된 거예요? 뭐. 그러니까 결국 경매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네네. 임대 사는 입장에서 경매가 넘어가면 임차인 입장에서 겁이 나죠. 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집을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금을 빼줄 임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이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네네. 나가지도 못하고 이 안 좋은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맨날 경험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간다고 하면 엄청 겁나고 불쾌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어떤 한 채무자, 한 그 임대인에 의해서 수십 채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근데 왜 경매가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거가 선순위에 전세세 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검토해서 집집마다 볼 수는 없는 거고, 뭐 저도 이제 기사에서 나온 내용만 봤지만, 유추하자면, 예, 이제 정리된 내용 대충 보면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집, 네. 말 그대로 선순위, 최선순위의 임차인이 있는 네네. 집을 이제 뭐 예를 들자면 2억 4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 끼어 있는 집을 한 1,000만 원 정도의 자기 자본 가지고 2억 5천만 원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의 전세 타인 자본 가격이 2억 4천, 엄청나네. 예, 네. 자기 자본 1,000만 원, 취득세 정도 내고 이렇게 매수를 해서 집을 갖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집을 시장에 매각을 하고 싶은데 네. 시장에 잘 매각이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시장에 잘 팔려고 해도 요새 워낙 또 경기 남부권에 입주 물량 많다라고 하고 뭐 전세가도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임대인 이게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네. 전세 가격이 빠지면 그렇죠. 1,000만 원 투자가 아니라 그렇죠. 2,000만 원 집집마다 3,000만 원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2억 4천 끼고 2억 5천에 샀는데 전세 가격이 빠져서 2억 3천, 2억 2천으로 내려가. 그러면 세입자는 뭐라고 하겠어요? 저 보증금을 낮춰주시면 재계약을 할게요. 또는 저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저 이사 갈게요. 하죠. 그러면 2억 5천 매매가 산 이 소유자긴 한데 이 사람은 2억 4천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세입자를 2억 4천만 원짜리를 구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가던 시절이면 2억 5천에 매수한 집이 전세가가 2억 4천이었지만 재계약할 땐 2억 5천, 2억 6천으로 올라가면서 네. 오히려 내가 투자한 1,000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회수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그렇죠. 전세 가격 상승할 때 논리예요. 그렇죠. 근데 전세 가격이 하락할 때 논리는 뭐냐면 2억 4천, 2억 3천, 2억 2천으로 내려가면 그 돈을 내가 메꿔줘야 돼요. 결국 새로운 세입자가 2억 2천에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내 돈 2천만 원을 그 집에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채면 2천만 원 어디 모아놨던 돈이나 어디 뭐 친구한테 빌려오든 해서 줄 수가 있겠지만 10채면 2억이고 20채면 4억이고 만약에 그 하락폭이 2천만 원이 아니라 더 크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런 갭 투자가 하나의 큰 흐름처럼 막 되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막 그
붐업이 됐던 게 사실은 좀 저는 갭투자가 결국은 문제가. 그러니까 좋을 없다. 때는 좋을 수도 있는데 적은 돈 네. 갖고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때는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왜냐하면 동남권은 지금 뭐 동탄 이신도시든 아니면 그 주변에 택지지구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지역에서 개발 그리고 뭐 그런 물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책한 방법이 날리자. 팔 수가 없으니. 매 시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 경매 시장을 통해서 날리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게 역전세난이라고 불리는 게 이거죠. 예, 그 역전세에 따른 후유증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수요하고 공급이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네, 시장의 가격이 무너지고 임대 가격이 무너지면서 임대 가격이 매매 가격 무너지고.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 최근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도 네.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겠어요. 거죠. 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은 갈 거기 때문에 네. 그 이미 올라갈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올라갈 거 알고 있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자 내는 금액이 커지면서부터 그 사실 금리 인상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이자를 내는 입장에서는 아, 예.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극복이 안 돼. 내일 가면 더 적게 낼 수 있을 거야. 희망이 있으면 좋은데 네. 더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지금도 불쾌한데 더 늘어난다고? 네. 이 보유세 증세하는 거랑 금리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지역가 아픈데 조금 더 아픈데 이게 나아질 게 아니라서 네. 이게 되게 아파요. 지금 얘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보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15년에 최고가일 때, 네 그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갔다가 이제 2017년, 2016년, 2017년 버티고 이제 2018년 되니까 세입자를 바꿔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매는 초과 공급 때문에 잘 안 되고 오히려 빠지는 추세고 그리고 전세도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가율도 내려가고 근데 세입자는 이사 나간다 그러고 빼줄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경매라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지은 지 좀 된 낡은 아파트를 이 돈 주고 사느니 지금 새로 신도시 입주하는 아파트들 거의 세일 물량처럼 싸게 전세들 막 나오는데 이사 가고 싶죠. 좋은 조건으로 위치 바꿔가지고 이제 해줄 수가 동시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터지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지금 경매라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그러면 이제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경매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경매를 넣으면 보니까 전세가 선순위로 있고 후순위에다가 개인 채무를 만들어서 임의 경매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순위 전세금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후순위로 대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난 이 대출 받은 너한테 이 개인 채무를 갚을 변제 의사가 없다. 이 소유자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채무자는 그럼 나는 경매를 통해서 내 돈을 받아갈게요라고 신청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매를 넣게 되면 소위 말해서 경매에서 최우선 말소 기준 권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 선순위의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가게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안 할래요. 여기 살래요. 나는 배당 안 받을래요 하면 이 사람은 인수해야 될 권리가 되는 거고 이제 그 후순위에 있는 이 채무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경매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집에서 움직이지 못해. 계속 있어야 되고 새로운 낙찰자, 인수자, 매수인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배당 신청을 해서 내가 받아야 돼. 이 집을 내가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집을 매수해야 된다는 건 여러 가지 를 가져. 난 이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런 귀찮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당 신청을 하고 뭐 얼마 금액 이하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뭐 배당 신청을 하고 내가 이제 뭐 아까 2억 4천이면 경매 금액 이런 것들 더해서 한 2억 4,500만 원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는다든가 해서 내 소유권을 내 전세 금액을 보호하는 형태로 방어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나 최근에는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중과라든가 네.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뭐
꼭 다주택 중과가 되는 지역의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나 이런 게 되게 피곤하기 때문에 안 네. 사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임대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그런 선택을 강요받게 된 거예요. 예. 이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게 여지없이 드러나요. 네, 자 일단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매를 참여해서 낙찰을 받거나 네. 배당 신청을 하거나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난 배당 신청도 안 하고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받은 인수하게끔. 인수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거나 두 가지 근데 방법인데 그 인수하려면 유찰이 몇 번 돼야 되는 거야? 인수를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인수하려면.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낮게 나올 거니까 나오고 시세보다는. 계속 유찰해서 가야 되잖아.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도 낙찰을 안 받을 거거든. 그렇지. 아무도 낙찰을 안 받겠지. 어차피 세입자가 인수할 건데 근데 그거를 굳이 결국은- 참여해서 입찰 보증금 넣고 경매라는 절차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못 가는 거야. 그렇죠. 네. 이사는 못 가죠. 이사도 못 가고 자칫하면 시장의 어떤 시세를 끌어내리는 그런 부작용까지도 만들어질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머리가 되게 일단 이렇게 휘말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뭐 원만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원만한 해결이 되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네, 크게 시장 안 움직여 주시는 받쳐주니까. 거,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 외에는 마땅한 답이 없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시장 자체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살살 전환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나요? 이게 원래는 좀 약간 시장이 분리돼서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네. 서울은 좋고 수도권은 안 좋다 또는 지방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따라서 따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3월을 기점으로 언론의 포지션도 싹 바뀌었어요. 이제 매매가는 더 이상 상승률이 계속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고 전세가는 하락 반전했고 부동산 시장 좋은 시절 다 갔네라는 식의 뉘앙스의 글이 네. 기사들이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해서 요새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여론이 작전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거는 모르죠. 네. 근데 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재생산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그거예요. 청약은 여전히 인기가 뜨겁죠. 청약은 네.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좋은 거예요? 청약은 먹을 걸 만들어주잖아 정부가. 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아직 이제 공공 택지의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민간 분양이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민간 택지는 아직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선정 지역을 아직 지금 발표하지도 않았고 기준은 작년에 이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어디를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는 걸 아직 지금 정하지도 않았고 네. 정했다고 하더라도 도심지 내 분양 물량들은 이 기준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들은 관리처분 계획 접수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관리처분 계획 접수한 단지들은 추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들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관리처분 계획 접수한 데들 작년에 다 접수했잖아요. 네네.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돼요. 그 단지들은 그 이후에 하는 데들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이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이제 뭐 때문에? 예, 아파트 분양하려면 건설회사가 집 짓다가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분양받은 사람들은 부도 나면 내가 분양대금 낸 거 이거 어디 가서 받아요?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 짓는 거 보증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 대한주택보증, 지금 이제 HUG라는 데서 이렇게 분양해도 됩니다. 만약에 집 짓다 망가지면 우리가 다른 건설사 바꿔서 져줄게요.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독점이에요. 그렇죠. 예, 얘네 혼자 해요. 그렇죠. 예, 보증이 안 되면 분양을 못해. 못하죠. 근데 걔네가 니네 분양가 너무 비싸. 니네 동네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애가 평당 얼마인데 니네 10% 이상 더 높게 분양하려고 하네. 보증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그런 식으로 음. 분양가를 분양가 조절을 하고 상한제가 있거든요. 예. 시행이 안 돼도 예. 분양가가 조절이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주변 네. 시세보다 음. 그러니까 지난 1월달, 2월달, 12월, 1월, 2월달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분양 가격 그러니까 주변 시세는 이렇게 올랐는데 분양 가격 자체는 안 올랐기 때문에 차액이 날 정도로 차액이 보일 정도로 낮게 예, 가격들을 책정하니까 사실 올해 받는 아파트들 서울 안에 정비 사업으로 분양받는 아파트들은 제가 볼 때 다 로또예요. 예. 뭐 워낙에 많이 주변 올랐기 시세가 때문에. 11억, 12억인데 그 옆에 새로 분양한 아파트는 9억 밑으로 라든가 지금 지금 난리 날 거라고 생각되는 개포 8단지 네. 같은 경우도 DH 네. 자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평당 뭐 4,200 전후 정도 분양가 책정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개포 2단지 3단지에 거래되는 가격을 놓고 보면 차액이 뭐 몇 억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니까 다들 청약가점 높은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라도 빌려와서 청약을 해서 이걸 받아야 된다. 이 로또처럼 돼가고 있는 거야. 청약 제도가. 예. 그럼 앞으로도 청약에 관련된 부분은 관심이 굉장히 올해 높아요. 내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분양가 자체를 주변 시세보다 만약에 주변 시세가 꼬꾸라져서 가격이 빠지면 사실 청약의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그걸 제가 지금 뭐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분양가가 그런 식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계속 낮게 이렇게 유지되는 기조가 간다고 하면 시장하고 상관없이 당첨만 되면 일단 먹는 거니까 예. 청약에 대한 쏠림은 계속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일단 재고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꺾여졌다라는 얘기들이 우세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고, 반면에 신규로 공급되는 청약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들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그렇죠.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교차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과거에 재건축 대장주가 음마 아파트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대건축 대장주는 잠실 5단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새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왜 바뀌었을까? 모르겠는데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지금. 아주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5단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음마 아파트보다. 네. 그런데 이제 아예 요새는 대놓고 강남 대장주 잠실 5단지 아, 그래요? 라고 뭐 이렇게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잠실은 상업지역 들어갔는데 50층을 받았고 음마는 그 부분이 광역중심지 이런 것의 혜택을 못 받아서 35층으로 제한돼서 그런 것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는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대감이 음마보다는 잠실 5단지가 더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또 이번에 또 재밌는 기사가 또 하나 있어요. 국제 설계를 최초로 공모한 아파트다. 아 거기 어디가요? 잠실 5단지. 잠실 네. 음마도 하지 않았어요? 뭐 최초라는 그래요? 네. 뭐 어쨌든 네. 말은 하고 안 하는 경우는 많으니까 네. 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신문 기사도 뭐 100%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렌드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강남구에서 송파구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것도 살짝 그래요? 관심을 보이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난 그래도 강남. 아이, 난 그래도 안 강남. 되지. 수요를 분산시켜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원래 그 부동산에 대한 기호나 이런 거는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의 주관은 시대를 따라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시대에 따라서 변한대요 강남이에요. 저는 서초구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신군요. 그 주관적인 거니까 서초구가 좋다는 게 서초구가 뭐 투자 가치다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서초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서 보냈기 때문에. 저는 서초가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그 회귀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 주변에 아파트 한 채를 가져보는 게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인데 네. 힘들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매년 어려워져. 더 멀어지고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저도 옮겨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그게. 네. 뭐 기회가 되면 또 오겠죠. 네. 근데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걸 따라잡는 게 진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안 돼. 뭐 한다고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참
열심히 잘 사셨구나. 쫓아갈 수가 없다. 뭐 그런 느낌이 그런데 들어요. 그런 예. 것도 있더라고요. 예.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강남에 집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의외로. 요새 소득이 네. 제가 부동산 TV에서는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네. 연봉 관련된 얘기가 있거든요. 2008년에 비해서 2016년인가 억대 연봉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얼마요? 3배 넘게 늘었어요. 그래서 원래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그리고 요새는 맞벌이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외벌이로 억대 연봉이었다면 지금은 맞벌이로 억대 연봉이 껴있는 가구들이 되게 많아서 젊은 층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고액가 좀 자산 월 소득들이 되게 많은 층들도 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1년에 2천만 원도 못 벌어서 힘든 계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게 주거의 양극화도 좀 최근에 끌고 또 가고 저는 있는 것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 네.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갔다. 지식산업. 그 요새 그러니까 IT 기업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종의 그런 네. 요새 그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논의되고 있는 책 중에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들이 아주 그냥 핫 좀 이슈예요. 되지 않았나? 아 요새도 이슈예요. 요새도 계속 이슈예요? 네. 네. 요새 뭐 그런 책을 써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네. 보면 결국은 이제 혼자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쭉 있는데 결국 지식산업 분야라든지 또는 IT 쪽 분야라든지 뭐 이런 쪽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익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이 바쁘니까 애들 이름으로 집 사주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녀는 일하느라 바쁘고 네. 자산 축적은 하고 있는데 집을 뭘 사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알아보긴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그래도 부동산은 경험이 그렇죠. 있으시니까 그거 대신 알아봐 주신다.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뭘 했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나. 그래서 여쭤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쪽 그런 계통. 계산들. 그것도 부모님들이 때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뭐 여쭤보면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은 대기업 종사자들보다 오히려 그런 회사 쪽에서 고소득자들 많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네요. 그런 쪽에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대기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어떤 고급 엘리트 사자라고 하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여전히 있지만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식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좀 뭐랄까요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남는 여가 시간에 지식산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추가 소득이 그걸 만들어지지 통해서 않을까? 직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되지 않을까? 저는 머리가 늙어서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지금 못 하고 하겠. 있잖아요 지식산업 그게 쪽에서 힘들어. 하고 있잖아 지금. 옛날 같은 열정이 안 생겨요. 그래요? 예. 늙어서 그래요. 예, 네. 맞아요. 어릴 때 너 늙으면 공부 안 된다. 젊어서 공부하라는 부모님 말씀이 네. 딱 와닿아요 요새. 근데 봐도 늙으면 왜 분명히 공부가 안 봤는데 되지?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공부를 했었는데도 어. 다시 왜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하지 않나? 그 왜 그럴까? 뇌가 늙어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사실 뇌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물질은 어. 늘어난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책을 보거나 기사를 봐도 기억이 안 나죠. 네. 잡생각이 많아서 그래. 나이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거지. 어릴 그런가? 때는 생각이 10가지였으면 지금은 100가지 넘지 않아요? 그런가? 저 같은 경우 몰라. 그런 것 일단 같아. 예, 일단.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같아. 네. 그래서 관심 가지면 된다고요. 네.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니까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월세 전환율. 그 궁금하다. 전월세 전환율.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을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얼마로 전환하는 게 좋겠냐? 제가 이런 부동산을 처음 배울 때 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을 처음 배웠거든요. 2002년. 네. 그때 제일 이해가 안 가던 게 전월세 전환율이었어요. 왜냐하면 음.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수익을 낸다라는 게 이게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5억짜리 그 당시에는 5억까지도 집이 잘 없었으니까 2억짜리 집을 사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수익률이 뭐 몇 퍼센트 이게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2억짜리의 집을 1억 8천, 1억 7천의 전세를 놓고 네. 이 전세 1억 7천을 기준으로 해서 월세로 보증금 뭐 2천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네. 그걸 꺾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왜 이거 전환율이란 걸 만들어서 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 막 하니까 전세는 왜 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랬었어요. 처음에 얼마였어요? 처음에 전환율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딱 제가 2000년대 초반이면 네. IMF의 고금리 시절을 딱 끝나서 금리가 확 떨어졌던 시절이거든요. IMF 때 뭐 금리 20%막 이렇게 그렇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떨어져서 올라와서 그 당시에는 보통 2000년대 초중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주택 형태에 따라서 전환율이 조금 달랐거든요. 원룸이라든가 좀 비교 여류에 있는 열악한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일부 소위 말하는 맞아, 10% 정도, 연 10% 또는 연 12%, 12%. 네, 그 정도를 받았었고요. 네. 이제 좋은 집으로 갈수록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열악한 집들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만 원이면 500에 45만 원 이런 개념이었다고 하면 이제 좀 좋은 집들 같은 경우는 뭐 몇 억이니까 그렇죠. 예,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6% 7%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전월세 이율이 일부, 그래서 당연히 일부라고 생각했거든. 일부, 그렇죠. 예. 당연히 일부이자. 근데 이제 뭐 무슨 금액이 축구팀 같다. 비싸면 일부, 금액이 비싸지면 예. 일부로 전환하면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정해서 네, 이렇게들 많이 했었는데 요새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간 관계로 전환 이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한 2010년 전후로 해서는 전환율을 5%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세가 3억이면 보증금 1억에 뭐 얼마가 되나요? 이제 그 5%로 전환해서 이렇게 계산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전환율도 계속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4% 밑으로는 또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3점 몇 프로 이렇게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한 4% 정도까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어떤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서 전환율로 바꿨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 그다음에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서 이율 자체는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직도 금리 지금 다시 올라가면 전환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따라온 것 그러면 같아요. 실물 경기나 이런 게 그 월세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뭐 그럴 상황인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네. 이 지역마다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게 네. 예를 들어 송파구 30평대 아파트 전세랑 동작구 30평대 아파트 전세랑 용산구 아파트 전세가 다 달라요. 그럼 당연히 달라. 집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근데 월세 수준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전세가 여기가 2억이 더 비싼데 네. 월세는 똑같이 1억에 뭐 18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맞춰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전환율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봤을 때는 뭐 도심지 그러니까 이게 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고 월세 수요가 적은 지역이 있거든요. 네. 보면 그러니까 도심지라든가 회사들 직장들 가까이 있는 직주 근접 이런 데들 말 그대로 센터에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 지불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그런 뭐 기업 외국인 렌트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수요들이 많은 데들이 조금 월세가 높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약 4% 정도 형성돼 있다고 하고요. 아, 그 정도예요? 예. 네. 그다음에 송파구는 3.5%, 그리고 금천구는 4.7% 이런 식의 차이점을 보인다고 해요. 근데 지역별로 보니까 계속 올라오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이 동네는 얼마나 하냐? 했더니 4%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이네. 네. 방배동은 아, 평균입니다. 그렇구나. 여기 밝히면 어떡해요?
자, 그다음에 전국 기준으로는 약 6.3% 정도 한다고 해요. 서울이 높네. 서울이 낮은 거죠. 아 서울이 낮네. 그죠? 서울이 낮은 예.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비싸니까. 그렇죠. 예. 전환 이율로 액면이 전환해버리면 높으니까. 예. 사실 뭐 지방에 산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예. 소득 수준은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 같은 기업 다니면 예를 들어 급여를 지방의 받는 건 대도시 비슷해. 중에도 뭐 기업 도시 이런 데들은 높죠. 근데 이제 주거에 대한 비용 지출은 낮으니까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실 지방에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지방에 강의하러 다니다 보면 외제차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외제차 매장이 세상 천지에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사는 건 지방이 더 좋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네. 지방에 이사 가실 계획 있으세요? 교육 문제 때문에 애를 좀 키워놓으면 갈 생각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별별 수다 못 하겠다. 글쎄 일은 서울에 사잖아. 매일 올라고요? 내가 가야 돼? 그것도 좋네. 그냥 그러지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러운 라이프 스타일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스타일에 맞는 집들을 개조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기존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재건축에서 답이 안 나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리인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내 스타일에 맞는 아파트를 꾸미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네.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면 갈수록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추구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올라가서 일본 같은 경우에 그쪽 영역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대요.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집을 하나 적어보고 싶은 소박한 꿈이. 소박하진 않은 거. 근데 그게 문제지. 그게 어디냐가 관건이겠지. 저는 그냥 평균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평균에 맞춰서 네. 주상복합을 계속 사시는 걸로. 노년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네. 사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거라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그래요? 네, 원래 계획은 그거예요. 팔지 말고 음. 나중에 월세 받아서 음. 도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직장들도 늘어날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필요로 하는 월세 수요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노년에 이제 그 월세 받아서 그 사는 건 지방. 제 진짜 꿈은 네. 그냥 말 그대로 막연한 기대죠. 네. 지방에 사는 게 아니라 네. 한 1년에 반 정도는 동남아 같은 데 해외여행 다니고 반 정도는 서울 서초구에서. 그러니까 서울 꼭 아니어도 되지. 네. 그러니까 그냥 반년 정도는 한국에 들어와 있고 네. 반년 정도는 한 달씩 이렇게 여행 다니는. 네. 그게 진짜 살고 싶어요. 부럽습니다. 네. 저는 강소장님처럼 하려면 뼈가지게 고생해야 되겠네. 월세가 좀 잘 멀었네. 세팅되면 가능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나중에 그 세팅하실 때 좋은 정보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갈 같아요. 길이 뭐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하면 대충 얘기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들이 요새 뜨거운 시장이 아니라 살짝 죽어가는 시장 쪽으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큰 이슈라고 하기에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뭐 아무쪼록 뭐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동치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도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